안개가 여기저기 기운 커다란 천 모양으로 내려앉았다. 구불구불한 도로에 차를 돌릴 만한 공간이 없어서 펄롱은 우회전을 해서 샛길로 들어갔다. 그 길로 가다가 또 우회전을 했더니 길이 더 좁아졌다. 또 한 번 우회전을 해서 전에 지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건초 창고를 지나다가 짧은 목끈을 질질 끌며 돌아다니는 순념소 한 마리를 보았고 곧이어 조끼를 입은 노인이 길가에 죽은 엉겅퀴를 낫으로 쳐내는 모습이 보였다. 펄롱은 차를 세우고 노인에게 인사를 했다.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길? 노인은 낫으로 땅을 짚고 손잡이에 기댄 채 펄롱을 빤히 보았다.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69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69회 저는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은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홍한별 옮김으로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신영철 평론가님이 추천하셨다는 이 책. 먼저 쿠키님의 줄거리랑 책 소개를 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석탄을 파는 빌 펄롱은 석탄 써보셨어요? 석탄 저희 이런 나이가 너무 밝혀 조개탄 아세요? 패스하겠습니다. 조개탄. 네, 빌 펄롱은 사랑하는 아내와 5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빌의 어머니는 윌슨 부인의 가정부였는데 빌에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빌은 집주인이었던 윌슨 부인의 도움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이제는 어엿한 가장으로 한 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빌은 자기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헛헛하다고 이제 말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와 안녕이 지속될 수 있음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과 척을 지지 않고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간 어느 날 우연하게 수녀원의 안쪽 공간에서 불쌍하고 불우해 보이는 아이들이 청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녀원이 불행한 여성과 아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세탁소를 운영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수상했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길래 수상했는지 조금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귀가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시 수녀원에 석탄을 배달하러 간 날 그는 석탄광에 갇혀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고 이를 수녀에게 알립니다. 수녀는 당황하여 수녀원장을 불렀고 수녀원장은 태연하게 아이들이 놀다가 갇힌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빌은 수녀와 수녀원장 그리고 갇혀있는 아이의 행동이 영 찝찝하고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빌은 아내에게 이것저것 잘 얘기하는 자상한 남편 같아요. 좀 부러운 대목인데 어쨌든 아내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빌의 아내인 아일리는 수녀원은 석탄 대금도 밀리지 않는 우수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녀원 세탁소에 대한 소문은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수녀원 세탁소에는 어떤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걸 분명히 동네 식당 아주머니한테 말한 적은 없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빌에게 수녀원과 맞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수녀원, 그리고 수도원이 모두 한 통속이라고 충고합니다. 빌은 이런 마음으로 어느 때처럼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네드 아저씨를 찾아가는데요. 네드 아저씨라는 분은 빌이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도움도 얻은 조언도 많이 얻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가 빌은 갑자기 네드 아저씨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빌이 스스로 더 나은 혈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버지임을 숨겼을 수 있다고요.
빌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어머니와 네드 아저씨 그리고 윌슨 부인의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작고 사소한 행동들. 하지만 빌에게는 사실 큰 도움이 된 이것들 덕분이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 마침내 수녀원에 가서 석탄광에 갇혀있는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 일이 앞으로 빌을 얼마나 곤혹스럽게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녀를 데리고 나오면서 빌은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고 소설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기 전에 너무 신기하게 되게 짧고 금방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밤에 펼쳤는데 너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책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듣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약간 두려움과 불안감이 밀려들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읽는 첫 페이지부터 더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자기 전에 사실 그런 감정으로 잠이 드는 게 너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덮고 다음날 읽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책을 읽는 내내 있었고 그게 이 책에서 다루어지는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마주하는 그 인물의 심리라든지 사회적 분위기에 완전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은 책인데도 그리고 나서 맨 뒷장에 옴기니의 말에서 당했구나. 정말 작가가 이걸 의도했다라는 거죠. 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전에 아까 신영철 선생님이 추천했다고 했는데 네. 뭐라 그러면서 추천하셨어요? 여기 표지에도 써 있고요. 저 표지를 벗겨버려가지고 이 뒤에 맨 뒤에 문학평론가 신영철에서 추천사를 써놓은 게 있죠. 맡겨진 소녀를 다 읽고 나니 그 빳빳한 양장 커버가 이야기를 특히 그 소중한 결말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소설도 그렇다. 키커니어 엔딩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것의 본질은 무슨 반전 같은 게 아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히 기대해도 될까 싶은 일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이 서사의 필연성으로 도약하는 지점에서 소설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를 얻게 된다. 이 작가가 단편 분량의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에 나는 불만이 없다. 이런 결말 뒤에 감히 어떤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북리뷰보다 이 짧은 글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 읽었습니다. 네네. 되게 이제 이 이야기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역시 짚어주셔가지고 그건 이제 뒤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계속 읽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영화 한 편이 떠올랐는데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혹시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아니요.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왜 안 보셨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바빠서. 제가 오래전에 보고 오래전에 맞아요. 냠냠쌤에게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맨체스터 바이 더 시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공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도시 이름이고 그 공교롭게도 그 도시에는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래요. 이 소설도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아일랜드라는 어떤 곳이 이런 느낌이나 느낌. 정서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런 느낌이 일단 약간 비슷했고 근데 내용은 완전히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 영화는 진짜 비극적인 가족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거랑은 또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어떤 인물의 내면을 그 영화에서도 되게 각종 영상과 소리로서 보여주는데 이 소설도 사건을 막 집중해서 보여주기보다는 풍경이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읽었습니다. 풍경이나 내면, 그게 진짜 이 소설에서 주로 서술하고 있는 건데 사실 풍경이나 내면을 벗어난 것들을 독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요. 쿠키님은 어떠셨어요? 쿠키님이 추천해주신 책이에요. 네, 저는 우선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읽었어요. 근데 항상 제목은 반전이잖아요. 사소하니까 안 사소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었고요. 실제로 사소하지만 안 사소하다의 그 결을 알게 된 책이라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는 사실 사소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한 행동들이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다른 누구한테는 꽤나 크고 인생을 바꿀 만큼 큰 임팩트를 주는 일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빌이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걸 항상 잊지 않고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보답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에게만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사람 누구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 보답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크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조금 이어가 보면 저는 끝까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뭔가 이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 안정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어떤 위험한 일이 나한테 닥치지 않는 것에 대해 안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왜 불안을 느끼고 뭔가가 구멍이 난 듯한 그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 얘기가 앞에 나왔을 때도 그거의 관련성을 처음에는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마디로 미혼모였던 거죠.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를 혼자 낳았고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이제 윌슨 부인이 품어준 거잖아요. 한마디로 울타리가 되어준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하고 굉장히 크게 관련이 된다는 거를 처음에는 잘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의 생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방금 쿠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의가 이 사람한테 가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반향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지 그게 와 멋졌어요. 이 책의 이 흐름 자체도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빌의 어머니가 윌슨 부인의 가정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사 도우미인데 그 위치가 굉장히 처음에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애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그 다운튼 애비의 그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유튜브를 애가 보더라고요. 그게 그냥 뭐죠? 알고리즘에 걸린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영국이 굉장히 상류층 그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들, 그러니까 그 가사 도우미 포함하여 뭐 정원사, 뭐 마부 등등이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장편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마치 그 집이 집은 그냥 집이고 그걸 도와주는 식목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하나의 그냥 기업이더라고요. 기업이고 기업의 고용자들인 셈이고 그래서 분업이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 그 시대의 기업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 드라마의 어떤 엄청난 큰 부자, 큰 가문, 저택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 전혀 윌슨의 아니죠. 집이 그냥 근근히 먹고 살 수 있고 가축을 몇 마리 키우고 하인을 몇 두는. 근데 그 정도라면 사실은 뭐 누구의 입장에서는 넉넉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누가 보면 그저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가정부의 아이를 맡아서 기른다라는 건 이 윌슨 부인이 역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펄롱이 그렇죠. 평범한 사랑을 받은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사회는 미혼모는 타락한 인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수녀원에서 이제 여성과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이제 엄청난 노동과 인권 유린이 일어났던 거죠.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했던 그 사회적 교화라는 어떤 기체 아래. 근데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압박 속에서 미혼모인 이 펄롱의 어머니를 품었다는 건 사실은 평범한 일은 아니고 확실히 그 부인이 한 것이 사실은 부인한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모두가 하지 않은 그 시기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되게 크고 그런 아이가 그 사랑을 막 의식적으로 기억해서 내가 이걸 보답해야지라는 것보다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몸 안에 체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이 아이한테는 체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펄롱이 마지막에 그 수녀원에 갇혀있던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은 일들인 거죠. 막달레나 세탁소를 그거를 이제 찾아봤었어요. 원래 이 소설을 읽기 전에는 몰랐던 사건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의 문제가 안 되면 위키에 나온 걸 좀 읽어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허락한 건 아니에요. 위키가 오케이 하지 않을까요? 다 오픈된 거니까. 근데 이게 막달레나 세탁소로 찾으면 막달레나 수용소라고 나와요. 근데 거의 홀로코스트 비슷한 느낌으로 다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또 놀라운 부분이고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이고 마지막은 1996년에 폐쇄됐대요. 네, 너무 놀랍죠. 네, 맞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영미권 국가들에서 인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몸을 버린 여자들에게 거처를 제공한다는 표면상의 이유 하에 설립된 시설이고 막달레나란 괘씸한 창녀의 상징인 성녀 막달레나를 의미한대요. 이거 진짜 이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이 당시에 했는가. 그래서 약간 신앙이라는 게 투철할수록 좋은가 이런 질문을 저는 하게 됐어요. 신앙의 투철이 이쪽으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것과, 그러니까 저는 네. 약간 이제 구별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신앙심이 깊어. 그리고 신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과 어떤 신앙으로 무장한 인간은 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여인들을 묶어놓았던 곳이 성경에 나온 인물의 이름을 딴 것이고 수녀 사제복을 입은 자들이 그들을 보살피고 있지만 그 안에서 행해지던 일들은 아주 처참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이 앞부분에 이제 윌슨 집에서 살던 그 시절을 펄롱 이야기하면서 우리 집에는 크게 갈등이 없었다. 왜냐하면 뭐 주말에 뭐 성당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다지 신앙심이 투철하지 않아. 맞아요. 우리 신앙심이 그다지 없었다. 그래서 갈등을 겪을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전 그 대목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느슨한 신앙심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일 수 있었던 윌슨네 집과 아주 근엄하고 규율에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억압하는 수녀원이 약간 대비되는 공간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 시절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신앙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시기에 이 수용소가 처음 세워졌잖아요. 18세기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말하자면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전이나 아니면 시작된 초기였고 일반에게 배포되기 전이라서 신앙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신념이라고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중심 사상을 유지하되 이렇게 크게 포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 윌슨의 집도 어쨌든 기본적인 기축은 있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하고 이 기축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부수적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 수녀원은 이 기축을 너무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규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아이한테 규율을 지키라고 하다 보면 그걸 어겼을 때 처벌을 해야지만 그렇게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또 하나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막달레나 같은 경우에도 저는 괘씸에 초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했어도 괘씸하고 회개하고 앞으로의 미래에는 괘씸한 마음으로 계속 읽어나가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 있다. 신앙의 이름으로 봤을 때. 이 막달레나 수용소, 막달레나 세탁소의 사건이 가장 약간 처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저도 카톨릭 신자인데 우리가 가장 선하다고 믿는 어떤 곳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의 약간 근본을 흔들어 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약간은 순진할 수도 있고 또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최대한 그런 사회상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람들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합리화하거나 이해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 사회상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개인이 가진 신앙심과 그걸로 인한 선행은 전혀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법에 대해서 굉장히 무장하고 있고 잘 안다고 해서 그걸 정의를 위해서만 그 법을 사용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행동은 결국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걸 어떤 선택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이어 나가느냐는 인간의 그런 문제인 거죠. 비판받아 마땅할 그런. 저는 참고로 이제 3개 종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개 종교를 두루 경험한 자로서 종교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불교 종교 자체에 대해 편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 자체?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희 그 가족들도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종교 생활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다 이제 경험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다만 이 소설에서 그려진 어떤 수녀 원장님 그 수녀 원장님은 펄롱을 화가 나. 저 그 대목이 특히 너무 화가 났는데 펄롱을 데려다 놓고 그를 대접하는 방식이 너무 폭압적이고 네. 펄롱은 죄를 지은 자가 아니잖아요. 네. 하다못해 그 수녀원에 갇혀서 지내던 여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 실수한 것이다,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도 있다 쳐요. 근데 펄롱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기네 집에 이른 새벽에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진 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은 그건 진짜 신앙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 수녀 원장이 빌 펄롱을 안에 들여놓고 하는 행동이 인간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 발전시키는구나. 못했어. 그러니까 그 수녀 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으로 오늘 본 거 네가 입 다물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것을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거를 이제 펄롱의 친한 사람을 통해서 펄롱이 그걸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펄롱의 친한 사람이 조심하라고 조언을 할 때 수녀들이 안 껴있는 데가 없다라는 맞아요. 말을 해요. 그러자 펄롱이 이제 그 사람들이 갖는 힘은 딱 우리가 주는 만큼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너무 그렇게 쉽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식으로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굉장히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수녀 원장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캐릭터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놓여있는 그 장기판에서 수녀 원장이라는 말이 놓여있는 그 위치가 우선 빌 펄롱은 한 명이고 그걸 누르는 게 가장 쉽거나 아니면 그래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막달레나 세탁소 또는 이렇게 수용소로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는 이곳을 유지하는 게 수녀가 했어야 할 일인가. 수녀 원장, 심지어 수녀 원장인데. 그러니까 수녀로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함의 기축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 하고 수녀 원장은 사실은 기관 관리자잖아요. 기관 관리자의 특징은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이게 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려고 하는 성격 사이에 뭔가 이제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권위로서 뭘 눌러야지만 했던 그 경험들이 이런 태도를 만들었던 건 아닐까. 저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근데 어쨌든 소설을 읽는 거는 나랑 거리가 먼 존재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려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좀 이해해보려고 하면은 막 그런 생각에 늪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여기까지 왔을까? 또 그 식당 주인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을까? 수녀 원장 때문에 화가 났지만 수녀 원장이 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말을 흘리고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조종하고 자기 성을 공고하게 나갈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성직자가 아닌 자들의 욕망을 그 성직자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죠.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도 미혼모가 길에 다니고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걸 보기 싫어. 수녀원도 신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명분이 있어. 둘의 이권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에 펄롱이 그 여자아이를 구해가지고 걸어 나오잖아요. 맨발의 여자아이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행동 딸도 아닌 자를 안고 가는구나. 맨발의 여자아이를 네가 안고 가는구나. 뭔가 부정한 일 혹은 이상한 일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네가 벌이고 있구나라는 눈치를 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동네 사람들 혹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서 허울을 씌워서 수행하는구나. 그러면 그거겠네요. 그들이 가진 권력이 우리가 주는 만큼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을 주고 있기도 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펄롱 같은 어떤
생각이나 인식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 대신 그 힘은 또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성 억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발을 신지 않은 여자를 네가 아나? 막 이런. 그러면 아무리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도 내가 안아서 옮길 수는 없는 건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걷지 못하면 안아서 옮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사실 성경에서는 노인에게 젖을 물려서 이제 구원한 사례도 있는데, 네. 그런 사례들은 심지어 왜-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왜 망각하고 이렇게 규율로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통제가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요. 이런 사안들을 사회에서 내가 느끼고 마주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들잖아요. 사실 이게 개인들이 또 다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시스템이나 국가 정책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 책은 미시즈 윌슨 부인을 그 반대편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시대를 넘어가서 펄롱으로 이어지는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어른이고 기성세대라 하는 걸 좀 느꼈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설이 여기서 끝난 것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길이 시작됐는데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트로 본 거예요 지금. 인트로에서 읽었잖아요. 지금 메일님이 인트로에서 그렇죠. 이 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이야 맞아요. 라는 말을 노인이 하는 걸 인트로에서 메일님이 읽었는데, 그렇게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에서 이제 소설이 끝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그 길에 딱 섰다는 게, 왜냐면 그 전까지는 펄롱은 자기는 주어진 길로만 그냥 떠밀려 가득 갔잖아요. 근데 120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학대당하고 있던 아이를 수녀원에서 데리고 나오는 끝부분인데, 그래도 변변찮은 삶에서 펄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견줄 만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나서 최악의 일은 지나갔다. 그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그 일이 이제 지나갔다. 라고 해서 사실 이제는 되게 중요한 어떤 고비를 펄롱의 내면에서는 넘어간 거죠. 근데 저는 이 훌륭한 펄롱은 심지어 이 앞의 길도 무난히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일생이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모른 채 주인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마냥 해맑거나 마냥 침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는 민감하게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계속 살펴보거든요. 크리스마스의 아버지 혹은 무슨 직소 퍼즐을 적었는데, 윌슨이 그림책 하나 없는 크리스마스 캐럴 중고판을 거기다 갖다 놨을 때, 내가 이런 선물을 받으니까 바깥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라고 막 슬퍼하잖아요. 하지만 또 계속 그 보살핌이 감사하고 귀하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민감함, 자기가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결핍이 없어라고 위선자처럼 행동하거나 결핍투성이야라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 나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약간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아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아일린이 자기를 어떤 순간에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그 걱정 같은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기 결핍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뒷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계속 이렇게 엄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런 감정이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불안감이 중간 지점에 갔을 때는 사실은 뭔가 엄습해 올 거지만 이게 자의로 엄습해 올 것인가 아니면 타의로 엄습해 올 것인가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정말 선했는데 이게 타의로 뭔가 물밀듯이 들여올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걸 결정해서
그것을 끌어나갔다는 데에서는 그나마 좀 그 불안함이 조금 해소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느낀 그 사람의 희열에도 굉장히 공감했고, 근데 사실 진짜는 이 다음부터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명의 딸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작은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을은 마을 공동체로 묶여 있고 그 사람들은 수녀원에 휘둘리고 또는 어쨌든 공주하고 있다. 동시에 이 석탄 가게에서 구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정말 길고 두꺼운 책으로 진행되겠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어요. 그런 불안감 중에 하나는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자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네. 5명의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의 딸이 있기 때문에 그 세탁소 수녀원에 갇혀 있는 딸들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그 마음도 당연히 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 딸들이 입을 사회적 어떤 지탄 그런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어떤 행위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양쪽에서 반대편에서 근데 저는 그 집에 있는 다른 여성보다 죽은 어머니가 펄롱을 행동하게 하는 원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딸이 5이고 이 딸들이 언젠가 어떤 위험에든 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보다는 내 어머니가 어땠을까? 내 어머니가 저런 시설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서 되게 이제 동력은 결국 어머니라는 생각을 맞아요. 여기 네, 중간 여기도 그렇게 중간에 나오죠. 네.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펄롱이 사실은 미시즈 윌슨 부인이 품어주지 않았으면 굉장히 무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수용소에 어머니가 갇혔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은 상당히 사실은 그 당시에는 되게 위험한 결정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를 숨긴 채 이렇게 해서 살아온 행동들이. 근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는 그 위태로움을 느끼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의 그 울타리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회상하는 장면들이 책에서 나와요. 120쪽에 딱 그게 나오는데요. 그 펄롱은 미시즈 윌슨을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어떻게 펄롱을 가르치고 격려했는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을 무얼 알았을지를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쳐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미시즈 윌슨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옛날이었다면 펄롱이 구하고 있는 이가 자기 어머니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걸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딱 어머니를 연결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뒤에 뭐 역작에서 덧붙인 말을 보면은 이 소설 자체가 하나의 띠를 이루고 있는, 다시 앞으로 회귀하는 그런 내용,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네드가 아버지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확정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확정은 아닌데 어떤 짐작이죠. 그렇죠. 네, 근데 닮았다는 말.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그 말이 자주 너무 있었다고. 결정적인 단서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 펄롱은 생부를 찾아야지 이런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는 게 저는 흥미로웠어요.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했잖아요. 궁금해하고 왜 어머니는 나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물으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모른 채 살아가는데, 그 순간 이웃의 그 말을 들었으면 저 같으면 가서 확인해 볼 것 같아. 네드가 요양하고 있다는 그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펄롱은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자기 자신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구하러. 이런 선택이 펄롱은 진짜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사사롭지 않구나. 맞아요. 그게 지금 와서 그가 아버지인들 아버지가 아닌들 그것보다 그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런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랑을 더 하는 게 펄롱에겐 더 중요했던 거죠. 그게 진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른 데에 더 전파하는, 연결해 나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저는 이 옴기니
책도 참 훌륭하지 않은가요? 갑자기 약간 책 밖으로 나오면 홍한별 옹긴. 왜냐면 뒤에 옹긴이의 말을 읽으면 뭐 작품에 대한 이해도 물론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 소설 자체가 차라리 시고 굉장히 이 언어의 구조가 눈 결정처럼 섬세해서 자신이 번역할 때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무너지고 녹아내릴 것 같은 이 짧은 소설 한 편이 결국 하나의 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옹긴이가 삼가고 억눌음으로써 깊은 진동과 은근한 여운을 남기는 글이라는 평을 하거든요. 춥고 어두운 겨울밤에 따스한 슬픔의 불빛이 켜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옹긴이도 시인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 책과 너무 어울리는 감상을 뒤에 적어주셔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꼭 언급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되게 진부한 단어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말하면서 자꾸 사소해라고 말하는 건 진짜 너무 단순한 언어적 반어인데 네. 이게 이제 힘을 갖는다는 게 기특하죠. 이런 책이 있다니. 그리고 이 소설 안에서 이게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건 뭐 반어법이지. 그냥 그렇게 딱 하다가 소설을 딱 읽고 나면 이 안에서 이 단어가 다른 결로 다르게 읽혀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약간 체험되듯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옹긴이가 춥고 어두운 겨울밤에 따스한 슬픔의 불빛이 켜진다 이러면 저희가 학교에서 역설, 모순, 따스한 슬픔, 슬픔과 따스한이 함께 합쳐 이렇게 막 그럴 때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묵직한 의미라든지 정말 느껴지는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책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줘서 좋다. 사실 이걸 읽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작품 하나를 읽는 게 훨씬 더 오래 남고 도움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를 쿠키님 읽어주시고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저는 이 작고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이처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폴롱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자기 가족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부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을 안정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접어왔는데 이제 20쪽에 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가끔 펄롱은 딸들이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걸 보며 예배당에서 무릎절을 하거나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으면 고맙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애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한 기쁨을 느끼곤 했다. 우린 참 운이 좋지? 어느 날 밤 펄롱이 침대에 누워 아일린에게 말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우리라고 부자는 아니지만. 펄롱이 말했다.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다정하고 좋았어요. 네. 오늘은 빠르게 읽히지만 오랫동안 생각이 남고 추천사에서 은유 작가가 말한 것처럼 단번에 읽은 후에 책장을 덮지 못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첫 장을 읽어보게 되는 이야기.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조심스럽고 두렵지만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살면서 그때를 놓치거나 부디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